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시즌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탠리컵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 뜨거운 승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2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할 4팀만이 살아남아 있네요. 하키 시그널 오늘 31회인데요. 오늘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정리해 보겠고요. 플레이오프 3라운드 각 컨퍼런스 파이널 전망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31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결과 다들 잘 보셨나요? 정말 그 예측 불허의 그런 시리즈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 8개 다 맞히셨다고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라운드 예측은 다 빗나가네요. 예, 다 망했고. 그래도 그 뭐랄까 사이드 확률로 제공드렸던 게 있죠. 제가 그 진 팀들이 이기면 어떤 식으로 이길지. 근데 네. 그거는 또 맞게 간 시리즈가 있긴 한데. 이 팀이 이렇게 풀리면 승산이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근데 뭐 이야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건. 그리고 이제 나 변명이고 어쨌든 뭐 이번에는 보통 원래 반반보다 조금 더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가고 한 번에 다 망하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예상하기가 어려운 플레이오프 무대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고요. 먼저 지난주에 또 여러분이 주신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입니다. 서주영님, 1라운드의 토론토, 이제 콜로라도가 마의 2라운드를 이겨낼지 하셨는데, 호이미스팅님이 제발 4년 연속 2라 딱 이렇게 해주셨어요.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이번에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통과했습니다. 21년 만에 우승 기회 왔어요. 극복을 한 콜로라도였고요. 파인트리님이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 주셨습니다. 제 응원팀은 일단 안 떨어졌습니다만 캐롤라이나는 너무 높은 산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얘들아 열심히 올라보자. 그리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배틀 오브 엘버타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뉴욕 레인저스의 선전을 기원해 주셨는데 캐롤라이나 너무 높은 산 같다고 하셨는데 넘었습니다. 캘거리 에드먼턴 엘버타 대결 정말 뜨거웠죠. 기대한 만큼 재미있었던 시리즈가 됐던 것 같아요. 후원 일단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이 시리즈 이야기 풀어볼게요. 마이문나님 댓글입니다. 맥데이빗은 그냥 신이고 오일러스의 케인 영입은 신의 한 수라고 봐야 할 듯하고 킹스는 그래도 이 젊은 선수들로 오일러스를 상대로 7차전까지 끌고 갔다라는 게 올 시즌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나우디가 있었다면 아마 조금은 달라졌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와 7차전이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2-3년 안에 우승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셨고, 커피타르님이 시즌 시작 워커부터 프로 아르비선까지 끝나지 않는 부상의 시즌이었습니다. 내년부턴 화이팅하는 도전자의 모습보다는 성장과 여러 보강을 통해 좀 살벌해진 컨텐더의 위력으로 변모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에드먼턴에게 패한 LA 말씀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고 팀의 미래가 밝다 이런 말씀들 주셨는데, 커피타르님은 또 컨텐더 팀이 되는 LA의 미래를 그려주셨네요. 이번 시즌의 어떤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다음 시즌 이후에 분명 좋은 쪽으로 작용할 거라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음 파이널캠님 오셨는데요. 프로 리뷰 기다렸습니다. 올 시즌 정말 재미있게 봤던 시즌입니다. 킹스가 2라운드까지만 가길 원했지만 그래도 7차전까지 가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았다고 위안합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즐기면서 봐야겠네요 하셨고, 역시 커피타르님 답글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 브라운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게 서운하네요. 내년 시즌 홈 개막에서 멋지게 보내주길 기대해 봅니다 하셨어요. 응원하시는 그 팀 LA 킹스 탈락했지만 이 정도면 잘했다. 남은 플레이오프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운 선수에 대한 아쉬움 또 표해 주셨는데요. 역시 그 LA 킹스 팬분들의 댓글, 아쉽게 시리즈는 끝났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파이널캠님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12,000원 또 후원해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것들은 모두 다 저희 콘텐츠 제작 또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타르님 댓글 보겠습니다. 토론토 대 템파는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리고 토론토 팬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디비전 팀들이 너무 강합니다. 한 평짜리 방에서 무사 서너 명이 싸우는 느낌이랄까요? 이겼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였는데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저주 같은 거 만들어 붙여서 합리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템파 대 플로리다 1차전을 보면서 어쩌면 이번에도 템파 우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토론토 대 템파베이 시리즈를 관심 있게 보신 소감을 주셨군요. 그러게 애틀랜틱 디비전이 좀 강자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예. 뭐 토론토 쪽 언론에서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해요, 진짜. 명예를 어.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주 이야기하기 전에 네. 콜럼버스한테도 졌고요. 몬트리올한테 주셨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은. 네. 올해 더 이게 지금 명예사 같은 느낌이지 이게 그렇게 썩 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코어 선수들이 정말 중압감이 들어가는 뭐 마음 편하고 뭐 마크 없고 그럴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때는 잘 이기죠, 토론토 같은 팀은. 근데 결국은 마크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굉장히 그 어려워지는 그 플레이오프의 그러한 경기력에서는 지금 토론토 코어는 답을 못 낸다라는 거는 지난 10경기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클로즈아웃 게임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 승률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번, 진짜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적어도 저는 두 번 이상은 올라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데서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명예로운 죽음이 될 뿐이지 그냥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템파베이가 플로리다를 수입시키면서 그래도 토론토가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네. 뭐 그런 반응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뭐 어쨌거나 시리즈 이기고 플레이오프에서 그렇죠. 일단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보여줘야 모든 걸 다 됩니다. 뒤엎는 예.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방법이 내년에 되겠죠. 예. 내년이 됐든 뭐 후내년이 됐든 지금 코어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레인저스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딱 보여줘야 돼요. 그거밖에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미 사실은 너무도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참 오명이 많이 씌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걸 탈출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 그 썩은 그걸 자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내년에는 될지 한번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뭐 패배는 패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챔피언 만약에 이제 올해 템파베이가 만약에 정말 또 이제 3연패를 하게 된다면 결국 올해 우리가 1라운드에서 챔피언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수들은 그냥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결국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그 아주 오랜 동안의 그 실패들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반적인 큰 컬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1라운드 벗어나도 2라운드에 한계가 올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콜로라도가 그렇듯이. 사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콜로라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토론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는 느낌으로 자주 설명을 드리죠. 네네. 훨씬 더 강력한 공격력과 그 더 빠른 스피드, 더 정확한 공격력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면 토론토의 정말 뭐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들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시즌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콜로라도조차 2라운드를 올해 겨우 뚫었어요. 그것도 그 중간에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코어로는 저는 토론토 같은 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코어 선수들이 완전하게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꾸던가요. 네. 계속해서 뭐 토론토에 대한 말씀 강조 드리는데 다음 시즌에는 꼭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죠. 다음 윤폴님 댓글 보겠습니다. 와일드 대 블루스는 예상 외였습니다. 캡스 대 펜서스는 4차전 엠티넷에서 해서웨이의 빈 골대 슛만 들어갔어도 시리즈 3대1로 앞서갔을 텐데요. 토론토는 그냥 안타깝네요. 역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 대한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상 외의 시리즈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캠님 오늘부터 맥데이비드 팬 됐습니다. 정말 킹스랑 할 때도 정말 신기의 선수 같았는데 오늘 OT에서 서부 결승으로 이끄는 한방 정말 슈퍼스타가 무엇인지 보여주네요. 정말 멋집니다 하셨습니다.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의 연장 골든골로 에드먼턴이 2라운드 시리즈를 승리로 마무리했던 날 주신 댓글입니다. 그래요. 저는 원래부터 맥데이비드 선수 좋아했는데 그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보면서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 플레이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 맥데이비드 선수 플레이 보면서 저는 지금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올 시즌. 자 슈퍼스타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트윈스 LG님이 토론토에 대한 댓글 주셨어요. 올해 드래프트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셨고 토론토가 비시즌에 해야 되는 보강, 트레이드, FA, 신인팩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뭐 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다가올 비시즌에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된다. 뭐
대략적으로나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번 드래프트 전략은 이번에 7라운드 동안에 드래프트 픽이 3개밖에 없습니다. 1라운드 한 장, 3라운드 한 장, 7라운드 한 장. 그래서 뭔가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 중견급 자원을 트레이드로 보내게 되면서 지명권을 받을 가능성은 있죠. 아무래도 그런 네.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뭐 닐란데르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닐란데르 같은 선수는 물론 이제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닐란데르 캡을 확보를 해서 중간 자원 2, 3라인 정도 수준이 되는 선수를 조금 더 채우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네. 닐란데르 선수는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닐란데르의 안 좋은 점이 나왔죠. 이제 득점 같은 부분은 빵빵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 선수가 멘탈 터져버리면 이상한 플레이를 해버립니다. 거기서 페널티 나왔고 결국 패배했어요. 연장에서 캐나다한테 다 이긴 경기를. 물론 이제 그게 따라잡힌 부분도 있지만 연장에서 쓸데없는 페널티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닐란데르 선수의 이런 멘탈적인 부분 제가 이게 그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코어들이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좀 불편한 그런 경기 양상이 펼쳐지게 되면은 좀 쉽게 이제 그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인데 저는 이미 메슈스 마너나 터베리스 정도면은 충분히 화력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닐란데르를 보내면서 지명권 확보 플러스 중견급 자원. 그러니까 좀 득점원을 보강을 할 수 있는 닐란데르가 지금 700만 달러 가까이 캡을 확보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명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잘만 데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으로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닐란데르의 공격력을 생각을 하면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나타났죠. 이제 보드 쪽으로 퍽이 흘러가는데 그냥 몸을 빼버립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은 플레이오프에서 강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선수 더기 해밀턴 같은 선수 있죠. 플레이오프에 계속 이제 약점을 노출했었던 그런 느낌의 선수인데 좋은 선수인 분명하지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명권도 없으니까요. 더 이제 트레이드를 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보고 네. 지금 제이크 머진 선수도 지금 이제 다시 LA로 보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수비진도 조금 재편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지금 그 토론토가 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이제 빅4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지오다운 선수 굉장히 염가에 잡은 부분 자체는 좋았지만 캠벨도 지금 재계약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릴리에그렌이랑 산딘도 지금 지키기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미헤이프도 사실상 지금 재계약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토론토는 앞으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코어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닐란데르를 다른 트레이드 자원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중간 자원을 여러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지명권도 좀 뭐 한 2라운드 정도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잘만 하면은 그런 느낌의 이제 머진도 보내게 되면은 머진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스틴 홀 선수를 보내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도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될 거고 제이크 머진 선수를 만약에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뭐 꽤 리턴이 괜찮기는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명권도 확보를 하고 좀 그동안 부족했었던 이런 뭐 뎁스 결국 이제 이 믿었던 뎁스 플레이들 앵그발, 카시에, 캠프는 괜찮았죠. 조용했거든요. 결국 한 경기 제외하면은 이런 느낌에서도 조금 바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축 선수들이 좀 막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더라도 뭐 토론토의 닉 폴이라든가 이런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정된 셀러리 캡 안에서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닐란데르 선수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토론토 수뇌부는 빅4는 유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무래도 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중에 네. 사실은 4명 중에 트레이드로 메슈스랑 만원을 오래 하는 거 봤을 때는 트레이드를 하면 안 되는 자원이고요. 터베리스는 사실 조금 불안하죠. 이제 이 정도의 캡을 먹으면 1,100만 달러인데 이 정도의 캡을 부담하면서까지 터베리스를 원하는 팀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닐란데르가 득점력도 득점력이고 지금 닐란데르와 같이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은 어쨌든 뭐 마너라든가 뭐 메슈스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상황이 있으니까 보내면서 조금 더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먹힐 유형의 뎁스 자원들 한 2명 정도 2, 3라인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캡 활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팀이 그동안 부족했던 적인 그 부분을 채우는 데서도 저는 봤을 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토론토 비시즌 움직임 함께 지켜보죠.
마지막으로 하트 녹차님 댓글 주셨습니다. 혹시 임PD님 쿠팡 플레이 쪽 인맥 없으실까요? 아니 왜 최고의 해설위원을 안 쓰고 어버버하는 분들 쓰시는지 중계 보다가 화가 나네요. 커피타르님이 진짜 하키, 럭비 이런 스포츠는 유튜버나 방송 쪽 아닌 분도 좋으니 외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키면 지난 동계올림픽 때처럼 김태범 아나운서, 선출 해설자, 이 기자님 이런 조합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한국에서 미식축구 중계는 미축남이라는 유튜버분이 객원 해설하던데 왜 하키는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파이널캠님이 또 커피타르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쿠팡 플레이에서 이번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서부 컨퍼런스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예. 참 그동안 NHL 국내에서 중계를 못 보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서 국내 중계를 볼 수 있다는 거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게 봤는데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죠? 그게 보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앞으로 국내 중계 또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게 네. 일단 제일 좋은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시도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좀 더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계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편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이현숙 기자님의 또 NHL 해설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뉴트럴존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코멘터리 경기 때마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웬만하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멘터리 저희 답글로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화면하고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이오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지난 또 한 2주 동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후원도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경기 안 남았는데 활발한 토크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 모두 끝난 시점에서 2라운드 시리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 첫 번째 시리즈 플로리다 팬서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2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이야,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한 경기씩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양 팀의 1차전 4대1로 템파베이가 기선을 잡았죠. 선제골 내줬었던 템파베이가 파워플레이 골만 3골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쿠체로프 선수와 페리 선수가 각각 1골 1도움씩 아주 결정적인 골들에 기여를 해줬고요. 템파베이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는 1차전부터 쭉 나오지 않았었어요. 2차전 역시 원정에서 템파베이가 또 한 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3피리어드 종료 3.8초를 남기고 로스 콜튼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2대1 템파베이가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가져갔죠.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파워플레이 기회에 살리지 못했던 그 플로리다가 결국은 이제 결승골을 내주는 그런 또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3차전 템파베이 홈 경기로 넘어갔는데 플로리다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들어서 처음으로 파워플레이 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동점으로 맞서긴 했는데 템파베이가 2피리어드에 2골 넣으면서 다시 앞서갔고요. 엠티넷 골 2골이 더 추가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1로 템파베이의 승리였습니다. 이날도 쿠체로프 선수가 1골 3도움, 스탬코스 선수 2골이 있었습니다. 4차전이 마지막 경기가 됐습니다. 0대0 스코어가 이어지다가 3피리어드에 템파베이 맷 머룬 선수의 선제골, 이후에 리드를 지켜가던 템파베이 팔라트 선수의 엠티넷 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0. 49대 26으로 플로리다가 유효슈팅 수는 많이 앞섰었는데 스코어는 2대0 템파베이의 승리였고요. 바실렙스키 선수가 49세이브 셧아웃 승리로 또 한 번 시리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4연승 수입으로 플레이오프 3라운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템파베이는 역대 네 번째로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10연속 이상 승리라는 또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됐네요. 팀으로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일랜더스, 몬트리올이 앞선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3년 연속 스탠리컵 우승 도전 템파베이가 계속 이어갑니다. 이 애틀랜틱 3위로 올라왔는데 2위 토론토 넘었고 1위 플로리다도 넘었어요. 이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차지했던 플로리다가 이렇게 질 줄이야. 예. 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좀 치고받는 양상 자체는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경기 내부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경기들도 몇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연장만 갔으면은 또 이제 캡스와의 시리즈에서 그랬던 것처럼 플로리다가 이길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았었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템파가
재미를 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 양상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내는 부분이라든가 네. 뭐 네트 근처에서의 득점 같은 부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요소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았던 부분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2차전 같은 부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종료 딱 되는 그런 부분에서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이건 이제 콜로라도도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에서도 득점을 끝까지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그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확실히 수비진에서 아주 믿을 만한 자원들, 수비 지역에서의 믿을 만한 자원들 사실 굉장히 플로리다가 적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플로리다가 수비 지역에서 이제 브레이크아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실수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수 그거 하는 족족 템파베이한테 응징을 당하게 되면서 네.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풀리게 되고 지금 플레이오프 첫 파워플레이 골이 정말 늦은 시점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플레이오프 전체 시리즈에서도 파워플레이 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플로리다가. 31번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재미를 못 본 부분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템파베이가 잘한 것도 있죠. 아무래도 템파베이도 샷블락이라든지 선수들이 정말 슈팅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든 선수가 빠짐없이 그 제대로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결정적인 오픈의 찬스도 뭐 슛블록으로 막아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바실렙스키도 확실하게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바실렙스키의 부담까지도 덜어주는 이런 경기력까지도 돋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는 경기 운영이죠. 이런 게 샷블록 차근차근 들어가고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하는 거를 차근차근 주워 먹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인 그 뭔가 변수가 나왔을 때 그대로 이걸 득점으로 연결을 해내는 거, 뭐 파워플레이 골 찬스 같은 부분에서 뭐 파워플레이 3골씩 넣는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단기전 같은 느낌에서 이기는 경기 항상 잘 보여주는 팀, 굉장히 잘 보여주는 팀이 템파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런 걸 잘하는 팀이 또 하나 있죠. 핀란드. 굉장히 잘하죠.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똑같은 경기력. 유카 야로넨 감독이었거든요. 그냥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올림픽의 그 모습과.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에서의 경기 운영 자체는 단기전이라든가 토너먼트라든가 이런 느낌이 되면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팀 디펜스 되고 샷 블로킹 차근차근 들어가고 체킹 게임 부지런히 하고 상대방 실수하는 거 주워 먹고 그 다음에 기회가 찾아오면 그걸 그냥 응징을 해버리고 이런 느낌 이게 말이 설명해서 쉽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쿠체로프가 이번 시리즈 터지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플로리다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쿠체로프 4경기에서 2골 5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전혀 플로리다 선수들이 쿠체로프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 나왔고요. 4차전에 그 포인트가 없긴 했습니다만은 골이 두 개가 취소됐었죠. 템파베이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두 번째 골은 쿠체로프의 골이었어요. 근데 골을 넣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에서 기여를 아예 하지 못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미 1, 2, 3차전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뭐 그냥 3승을 챙겨주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플로리다의 에이스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바르코프 선수 1어시스트에 그쳤고 위에르도 2어시스트 그리고 라이나트 한 골, 누클레어도 한 골 넣고 마지막 경기 스크래치 당하고 지루 선수 1어시스트에다가 에크블레드 선수 포인트 없었고요. 베니스 선수 포인트 없었고요. 1라운드에 그렇게 잘했었던 버헤이기 선수조차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이런 주축 선수들도 모두 그냥 아무런 존재감을 내비치지 못했고 사실은 파워플레이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느낌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면 똑같은 유닛을 2경기 연속 고집을 하고 똑같은 전술을 2경기 연속 쓰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1경기, 2경기. 1경기에서도 이렇게 좀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됐다면 빠르게 그 전환을 해서 파워플레이를 수정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경기력에서 되지 않았을 때 바로바로 조율을 하는 모습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 단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브루네트 감독은 여기에서도 한 발씩 계속 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경기, 2경기 똑같은 유닛 썼다가 그대로 실패를 하고 3경기에서야 그나마 조금 바꾼 부분에서도 결국은 큰 틀의 파워플레이 전개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네. 이런 느낌에서도 플로리다가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 이게 쾨빌 감독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 시즌 때는 전체 5위의 파워플레이 성공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는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경기마다 맞춰가고 되지 않았던 거를 그 다음 경기에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똑같은 상대를 이런 능력 자체도 굉장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데 아무래도 브루네트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도 쿠퍼 감독에게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뭐 시리즈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니키타 쿠체로프의 반등
사실 1라운드 때도 8포인트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존재감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기복이 너무 심했었어요. 네. 1라운드는. 네. 2라운드 때는 뭐 완전히 달라진 모습. 템파베이로서는 또 결정적인 힘이 됐던 것 같고요. 뭐 파워플레이를 비롯해서 플로리다의 전체적인 득점력이 너무나 떨어졌던 이번 2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템파베이 상대로 4경기 3골밖에 못 넣었다는 거. 아니 이게 정규 시즌 때 리그 유일의 4골 이상 팀이었는데. 그렇죠. 3골을 먹혀 야. 아니 4골을 먹혀도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네. 계산적으로는. 왜 4점 몇 뭐 3골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공격력이 뭐 이 정도로 부진해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그 사실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템파베이 라이트닝 선수들의 그 미친 듯한 샷 블락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공격력이 가장 큰 강점을 지닌 팀이 공격력이 발휘가 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플로리다가 스윕을 당하는 이런 좀 수모를 맛보게 됐네요. 플로리다의 이런 그 득점력 저하와 좀 맞물려서 저는 그 바실렙스키 선수의 이 미친 활약을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번 그 4경기 총 154세이브 3실점. 세이브 성공률이 98.09%에 0.75의 평균 실점. 대단했습니다. 특히 시리즈 클린칭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기면 시리즈 승리로 끝낼 수 있는 경기. 그 경기에서 최근 7번의 경기 중에 6번을 지금 셧아웃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아, 토론토전만 유일하게 계속 토론토가 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토론토전만 유일하게 이제 실점을 했었고 나머지 지금 6시리즈에서는 7시리즈 중에 6시리즈 중에 다 셧아웃입니다.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좀 플로리다로서는 골을 넣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플로리다 팬서스를 4경기 만에 따돌리고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다른 시리즈 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대 뉴욕 레인저스의 시리즈. 저희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7차전이 끝나면서 2라운드 통과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도 7차전 끝에 뚫고 올라온 두 팀이었는데 2라운드도 7차전 승부를 벌였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차전 캐롤라이나가 선제골을 내줬었는데 3피리어드 후반 가서 아호 선수의 동점골 후에 연장에서 이언 콜 선수의 골든골로 2대1 캐롤라이나가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2차전 역시 접전이었는데 캐롤라이나가 수비수 스미스 선수의 쇼텐디드 골이 결국 선제 결승골이 됐어요. 마지막에 엠티너 골까지 추가되면서 2대0으로 캐롤라이나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호 선수 1골 1도움이 있었고 란타 선수가 21세이브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던 2차전이었습니다. 3차전 뉴욕 레인저스 홈 경기로 넘어갔는데 2대0으로 레인저스가 앞서가다가 캐롤라이나가 좀 추격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엠티넷 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뉴욕 레인저스의 승리였습니다. 지반 에자드 선수가 1골 1도움 했었고 셰스토리킨 선수가 43세이브 1실점으로 또 힘을 보탰던 3차전이었습니다. 4차전 볼까요? 레인저스가 1피리어드에 2골, 2피리어드에 1골 더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갔던 경기였고요. 3피리어드에서 캐롤라이나가 1골 만회하긴 했지만 레인저스가 다시 한번 추가골로 따돌리면서 최종 스코어 4대1로 레인저스가 또 한 번 승리, 2승 2패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날은 앤드류 콥 선수가 1골 2도움, 버트로노 1골 1도움, 폭스 선수 1골 1도움 이런 활약들이 있었습니다. 자, 5차전 다시 장소를 옮겼는데 트로책 선수의 1피리어드 쇼텐디드 골이 터졌어요. 그리고 레인저스는 지반 에자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면서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었고요. 2피리어드 초반에 레인저스의 역전골이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이후에 바로 캐롤라이나 테레베이넨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면서 동점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3피리어드에 스베치니코프의 추가골 결국 3대1로 캐롤라이나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3승 2패 캐롤라이나가 한 발 앞선 가운데 이제 다시 6차전을 맞이한 양팀이었는데 레인저스가 1피리어드 10분 만에 파워플레이 골 포함해서 2대0으로 앞서갔었고요. 이후에 3대0까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잠시 레인저스가 추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3피리어드에 파워플레이 골 더하면서 거리는 다시 벌어졌고요. 6차전 최종 스코어 5대2로 레인저스의 승리. 시리즈 전적 3승 3패 다시 동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캐롤라이나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원정 경기 6번 모두 지는 또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히틸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2골, 폭스 선수 도움 2개 있었고 캐롤라이나 란타 선수가 3실점 후에 23분여 만에 교체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7차전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1피리어드 초반에 레인저스가 연속해서 파워플레이 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갔고 이후에도
추가골을 더하면서 3피리어드 초반에 막 4대 0까지 거리를 벌리면서 조금 앞선 경기들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3피리어드에 캐롤라이나 좀 만회가 있었는데 승부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 2로 레인저스가 PNC 아레나에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의 승자가 됐습니다. 캐롤라이나가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지고 7전 전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홈에서 처음으로 지면서 결국 시리즈 패배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7차전 크라이더 선수가 2골, 지바네제드 선수 도움 3개, 폭스 선수 또 1골 1도움 멀티포인트 활약이었습니다. CS 조르킨 선수가 또 변함없이 37세이브 활약이 있었고 캐롤라이나는 란타 선수가 2피리어드 후반에 부상으로 또 교체돼서 나가면서 또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어요. 결국 시리즈 전적 4승 3패 뉴욕 레인저스가 플레이오프 3라운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계속 홈팀이 다 승리를 가져가는 양상이 되다가 마지막 7차전에 이게 뒤바뀌면서 네, 레인저스가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야, 레인저스는 1라운드 때도 1승 3패에서 이걸 뒤집었고 2라운드도 2승 3패로 뒤지다가 또 뒤집었어요. 어디 좀 체스카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왜 그렇고요. 네. 레인저스가 결국 이제 마지막 단판 승부로 가게 됐을 때 좀 변수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홈팀의 이점을 잘 살리면서 특히 이제 그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홈팀의 이점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지난 3경기에서 모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매치업 따박따박 붙이면서 상대방 1라인 제어를 해버리고 그 뒤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타이트한 경기 양상에서 끌고 가는데 어쨌든 뎁스는 캐롤라이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깊이 득점 자원에서 조금 차이를 벌리면서 이기는 이런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7차전에도 저는 그런 양상의 게임이 나오면서 캐롤라이나가 경기를 잡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네. 시리즈 양상 자체는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됐고 결국 이제 매치업을 원정에서 이제 좀 매치업을 붙이기 어려운 그림이 나왔을 때는 캐롤라이나가 아무래도 이제 좀 힘이 밀리면서 이제 그 실점을 하면서 지는 이런 이제 게임 양상이 거의 일관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1차전, 2차전, 5차전, 그리고 3차전, 4차전, 6차전 그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적이었는데 7차전만 딱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능했던 거는 초반에 결국 파워플레이 상황을 잡았을 때 2골을 넣으면서 좀 앞서간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경기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었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 아무래도 파워플레이 기회가 나왔을 때 캐롤라이나의 강점은 사실 이 부분이었고 또 있거든요. 캐롤라이나도 정규 시즌에 페널티가 꽤 많은 유형의 팀인데 페널티가 나왔는데 골을 안 먹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정규 시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정규 시즌 88%라는 경이로운 페널티 킬링 성공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5차전부터 레인저스한테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씩 2골씩 내주기 시작하다가 결국 제일 중요한 7차전에서 초반에 파워플레이 2골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운이 없었습니다. 저비스 선수가 이제 체킹을 당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의식을 제대로 못 차리는 상황에서 벤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기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좀 충격이 심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캐롤라이나 선수들이 저비 선수가 이제 들어온 줄 알고 이제 시프트를 소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맨이맨 온데아이스가 선언이 됐고 결국 여기서 페널티 두 번째 파워플레이 골 실점을 하게 됐고 첫 번째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방심을 해서 교체라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러시 상황 주고 실점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파워플레이 2골을 내주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림이 되게 되면은 캐롤라이나와 같은 팀의 문제점 같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뎁스가 좋은 팀이잖아요. 공격진의 뎁스. 네. 근데 공격진의 날카로움이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뭐 뉴욕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라이더 같은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나린 같은 선수도 있고 예를 들면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구체로프라든가 스탬코스 이렇게 정말 게임이 어려워도 경기를 찢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 브레이커. 그렇죠. 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맥키넌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드먼턴은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같은 선수가 있는데 캐롤라이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레이오프에 그런 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까지 공격력에서 찢어버리는 능력에 힘을 가진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뎁스를 너무 챙긴 팀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사실 똑같아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도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경기 양상에 가게 되면은
득점이 생각만큼 딱딱 안 나오게 되면서 경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두 년 동안.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캐롤라이나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게 뭐 게임 불리해지고 따라가야 되는 양상이 되니까 더 이제 이 공격력이 좀 무뎌진다든가 마음이 급해진다든가 3대 0으로 이제 벌어진 이후로부터는 정말 무리한 스트레치 패스를 주면서 이 무리한 공격을 전개하다가 잘리고 이런 모습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캐롤라이나답지 않은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뎁스를 좀 우선시한 팀의 단점이 이번 시리즈에서 또 이제 그 중요한 시기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 그리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게임, 체킹 게임 이런 경기력이 정말 좋은 팀이기 때문에 네. 리드를 잡았을 때 진짜 센 팀이거든요. 근데 리드를 잡지 못했고 결국은 좀 쉽게 리드를 내줬죠. 이번에도 파워플레이 골 2골을 내주게 되면서 6차전, 7차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흐름이. 네. 6차전도 파워플레이 2골을 내줬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페널티 킬링도 팀을 구해내지 못하는 데다가 그 상대방이 리드까지도 쉽게 잡아내는 양상이 되면서 캐롤라이나가 자연스럽게 불리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심지어 란타가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코체트코프가 나와서 코체트코프가 추가골을 실점한 것까지 6차전이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캐롤라이나가 좀 이제 한계를 보여줬다. 뎁스 팀의 한계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코트카니에미 선수 같은 경우에도 6경기 이제 그 1어시스트에 그쳤고요. 그리고 지난 1라운드 7차전의 영웅이었던 맥스 도미 선수 0포인트입니다. 이번 시리즈 전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믿을 만한 득점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뭐 캐롤라이나의 약점. 물론 이제 홈에서는 정말 따박따박 매치업 붙이면서 오늘 경기도 매치업을 따박따박 붙인 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실점을 하는 그림 자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파워플레이 골이라든가. 그리고 골을 넣어야 되니까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캐롤라이나가 전체적으로 압박을 들어갔을 때 뒷공간이 열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경기는 뭐 매치업에서 힘을 그냥 이제 레인저스 1라인이 상대방의 체킹 라인이 뚫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경기력이었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셰스토르킨을 상대로 지금 3골 이상 넣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셰스토르킨이 사실은 KHL 시절에서도 플레이오프 초반에 좀 무너진 이후에 정신 빡 차려가지고 경기를 확 올라온 케이스가 옛날에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스카체스카 시리즈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KHL 마지막 시즌 2018-19 시즌 스파르타크 시즌이랑 이제 1라운드 붙었을 때도 두 경기에서 14세이브 2실점, 15세이브 3실점에서 무너졌다가 그 다음부터 헬벨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물론 3차전 좀 잘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체스카랑 시리즈에서 한 경기 첫 경기 또 이제 16세이브 3실점으로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그냥 쭉 잘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느낌으로 셰스토르킨도 한번 분위기를 그때 이제 분위기가 터진 부분이 피츠버그전. 그렇죠. 피츠버그 3, 네. 4차전. 완전히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완벽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에서 KHL 때 그 냄새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진짜 1등 공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리드를 잡았을 때 레인저스가 리드를 잡았을 때 3골차 이상 나잖아요. 그럼 이 경기를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레인저스의 경기력은. 그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사실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은 있고 이번 시리즈에서 전체적으로 포워드들이 공격수들이 제 몫을 완벽하게 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는 이번 시리즈에서 잘 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역시나 캐롤라이나의 체킹 게임에 많이 고전을 했다라고 보는데 요소요소마다 골을 잘 넣어주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시리즈 후반기에 들어와서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이 이제 좀 링크를 넓게 쓰는 이런 그 약간의 변화를 택하면서 재미를 보기 시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 득점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고 득점이 어쨌든 리드를 가지게 되면 셰스토르킨 덕분에 게임이 굉장히 유리해지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캐롤라이나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던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이 시리즈의 결과.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다 캐롤라이나가 이긴다고 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기의 결과가 뒤틀리면서 결국 최종 승자는 뉴욕 레인저스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레인저스가 템파베이와 동부 파이널에서 만나는 또 대진이 성사가 됐네요. 자, 잠시 후 프리뷰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 차례인데요. 첫 번째 시리즈 콜로라도 애벌렌치 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시리즈 보겠습니다. 1차전부터 접전 연장 승부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선제골. 하지만 콜로라도가 역전을 한번 했고 3피리어드에 세인트루이스가 파워플레이 골로 동점. 2대2에서 연장 갔는데 조시 맨슨 선수의 골든골. 최종 스코어 3대2로 콜로라도가 1차전을 잡았습니다. 54대25. 이후 슈팅 수는 뭐 압도적으로 콜로라도가 우세했던 경기였고요. 맨슨 선수 1골 1도움. 플레이오프 커리어 첫 골이 연장 골든골이었어요. 2차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세인트루이스가 반격을 했는데 2피리어드 2골로 리드를 잡았고요. 3피리어드 추격이 잠깐 있었는데 또 바로 따돌리면서 최종 스코어 4대1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롱 선수가 2골, 결승골이 됐던 두 번째 골, 그리고 2대1에서 3대1을 만드는 추가골, 중요한 두 골의 주인공이 페롱 선수였습니다. 3차전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선제골이 1피리어드 초반에 나왔는데 그 직후에 조던 비닝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콜로라도가 후소 선수를 상대로 3골 연속을 넣으면서 역전을 하게 되고 세인트루이스의 추격이 이후에 잠깐 있었는데 콜로라도가 3피리어드 내내 리드를 지키면서 엠티넷 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대2 콜로라도의 3차전 승리였습니다. 이날은 레코넨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2골, 카드리 선수 1골 1도움, 란타넨 선수도 도움 2개 이런 활약들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닝턴 선수가 1피리어드 6분여 만에 부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후에 시리즈 내내 결장했습니다. 후소 선수가 뒤이어서 시리즈를 소화했던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도 이날 부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1피리어드 초반에 사무엘 지라르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또 역시 수비 쪽에서 한 선수 남은 시리즈 출장이 불가했었던 콜로라도였습니다. 4차전 보겠습니다. 1피리어드 또 시작 5분여 만에 선제골은 세인트루이스가 넣었어요. 그런데 2피리어드 들어가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콜로라도의 4골이 터집니다. 2피리어드 후반에 또 세인트루이스가 파워플레이 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한 골 차까지 추격이 됐는데 3피리어드 중반에 가서야 콜로라도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엠티넷 골까지 추가가 됐죠. 결국은 최종 스코어 6대3으로 콜로라도가 또 4차전을 잡고 3승째를 거뒀습니다. 유슈팅수 37대20. 계속해서 콜로라도가 뭐 주도하는 양상이었고요. 이날은 카드리 선수가 3골 1도움. 2피리어드 역전골의 결승골. 거기에 추격을 따돌리는 쐐기골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해줬는데 특히나 앞선 경기 3차전 비닝턴 선수의 부상과 관련이 되면서 4차전 때 참 여러 가지 형태로 견제를 받았었던 카드리 선수였는데 이날 뭐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세인트루이스는 페롱 선수 2골이 또 빛이 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5차전 보겠습니다. 5차전 경기가 상당히 극적이었죠. 콜로라도 맥키넌 선수의 연속골을 바탕으로 해서 3대0으로 콜로라도가 2피리어드 중반까지 앞서 나가는 양상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추격을 하더니 3피리어드 중반 가서 3대3 동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3피리어드 2분 46초를 남기고 맥키넌 선수에게 또 실점을 하면서 세인트루이스 패색이 좀 짙었는데 3피리어드 종료 56초를 남기고 엠티넷에서 토마스 선수의 동점골 나오고요. 결국은 연장 가서 보잭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최종 스코어 5대4로 연장승 세인트루이스가 아주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토마스 선수 2골, 타라센코 1골 1도움, 레디 선수 도움 3개, 부치네비치 또 도움 2개 이런 활약이 있었고 콜로라도는 맥키넌 선수가 이날 3골 1도움 해트트릭까지 하면서 특히나 그 세 번째 골은 거의 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시리즈를 끝내는 역대급 결승골이 될 뻔했는데 이게 또 한 번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세인트루이스는 수비수 스캔델라 선수가 5차전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6차전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3피리어드 초반까지 2대1로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3피리어드 중반에 콜로라도 JT 컴퍼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동점이 됐고 3피리어드 연장 가는 분위기였는데 5.6초를 남기고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데런 햄 선수의 역전골. 결국 3대2로 콜로라도가 6차전 승리를 가져갔고요.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39대20. 이날도 유슈팅수는 많은 차이가 났었고요. 콜로라도의 우세였어요. 콜로라도 JT 컴퍼 선수가 2번의 동점골을 넣으면서 2골 넣었고 햄 선수가 1골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시리즈 승리를 결정지은 골을 넣은 이 두 선수 다 모두 올 시즌 플레이오프 첫 골이었어요. 이 마지막에 또 결정적인 골들이 나왔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2패였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란치가 세인트루이스 브루스를 또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꺾었네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콜로라도가 지난 시즌 2라운드 때와는 달랐습니다. 올 시즌 개막 전부터 개막 이후에도 계속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가 콜로라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승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네. 네. 뭐 결국 시리즈를 잡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은 아주 좋았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2차전부터 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그 경기 양상이 먹히는 경기 양상의 흐름이 딱 펼쳐지게 이고 있었는데 네. 3차전에 비닝턴 선수가 부상을 당해버리죠. 비닝턴이 네.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닝턴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후소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후소 선수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약점이 노출이 되면서 계속 공략을 당하는 그림으로 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카드리한테 좀 선수들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네, 4차전 때. 그렇죠. 4차전 너무 과민 반응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장면이 5대3 파워플레이. 카드리한테 두 명이 들이받으면서 부치네비치랑 페롱이 모두 페널티를 받아서 5대3 파워플레이 내주게 됐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끝무렵에 골을 허용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가 끝났는데 카드리 선수의 이제 얼굴 쪽을 노리고 이제 체킹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하면서 자신들의 게임 플랜을 그냥 망쳐버렸어요.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이 3차전, 4차전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에서의 좋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스캔델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그 다음에 크루그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과정에서 로젠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로노비치와 같은 좀 이제 검증이 덜 된 수비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칼레 로젠 선수가 이번에 굉장히 큰 일을 해냈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FA 때 콜로라도가 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닝턴을 실제적으로 부상으로 내몬 것도 로젠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네. 로젠 선수가 시리즈 내에서 굉장히 큰 실수 많이 하면서 거의 이제 헌납하듯이 득점을 내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크루그라든가 이 스캔델라가 그냥 이제 몸 상태 확실한 부분에서 그냥 탑6가 올라갔으면 이런 정도의 경기는 안 나왔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근성이 돋보이는 승리, 2차전, 5차전 같은 승리는 굉장히 좋은 승리였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경기에서 기복이 심했습니다. 잘할 때는 참 잘하는데 안 맞을 때는 패스도 하나도 안 맞고요. 손발도 하나도 안 맞고요. 스케이팅 한 박자씩 계속 느리고요. 약속된 플레이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기력으로는 콜로라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경기도 몇 차례 내주게 됐고 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세인트루이스가 왔다 갔다 한 경기력이라든가 잘한 경기들 참 잘했죠. 그리고 이제 3피리어드 이제 그 6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잘했는데 6차전도 전체적으로는 잘했는데 결국 이제 뭐 이 페널티가 끝날 때 좀 방심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몇 초 남기고 마지막 러시하는 부분에서 살짝 뭐 방심하는 이런 이제 그 빈틈을 콜로라도가 정확히 찍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역전패를 하는 그래서 시리즈가 끝나게 됐고요. 콜로라도는 사실은 흐름상으로 이렇게 어쨌든 뭐 운이 됐든 뭐가 됐든 자신 쪽으로 흘러온 흐름을 잘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이런 그림 자체는 이 전체적으로 시리즈를 이기는 그림 자체는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키넌 선수도 사실 5차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틀어막히는 그림 양상으로 펼쳐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자신의 이 모습을 증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제 오라일리라는 굉장히 타이트한 체커를 상대로도 이 정도로 이제 경기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건 참 좋았다라고 보고 카드리도 이제 상대방이 자신에게 뭔가 이제 그 집중이 많이 쏠리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를 역으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좀 시리즈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좀 불안한 점은 이번 시리즈에서 컴퍼 선수가 굉장히 많이 공략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브라코프스키 선수 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뎁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 돈스코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타드 이런 선수들이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1, 2라인에서의 기여가 무엇보다도 지금 콜로라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브라코프스키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스크래치 당하는 경기도 몇 경기 있었고요. 이런 느낌도 그렇고 공격 수비 지역에서 1, 2라인에서 머카 지라르가 이제 공격 전개를 하는 부분에서의 그 완벽함 이 콜로라도의 굉장히 큰 강점인데 이 라인에서 공격 전개를 해줘야 되는 지라르 선수가 플레이오프 이탈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도 이거 다음 시리즈를 앞에 뒀을 때는 참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콜로라도의 굉장히 큰 강점이니까 이거를 못 보여준다라는 건 참 이제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운보 좋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콜로라도 이번 플레이오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라운드에서 주전골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예 못 나오게 됐었죠. 내슈빌의 사로스. 그렇죠. 2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비닝턴을 기용했을 때 전술적으로 이제 그 장점인 비닝턴도 퍽 플레이를 잘하는 유형의 골리이기 때문에 콜로라도가 퍽을 집어넣고 바로 압박으로 들어가는 그 게임 플랜이 그냥 초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비닝턴을 이제 기용하는 강점이 있는 건데 비닝턴이 결국 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리즈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이제 세인트루이스 이제 콜로라도 쪽으로 분위기가 확 많이 넘어오게 됐었잖아요. 이런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서 콜로라도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비닝턴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이번 시리즈 향방 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분기점이 비닝턴의 등장 그렇죠. 활약이었다면 네. 이게 반대로 2라운드의 분기점은 비닝턴의 부상이죠. 이탈이죠. 이삭. 네. 예, 거기서 결국 이제 네. 분위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후소도 잘하긴 했지만 비닝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닝턴을 기용했을 때 그 강점을 후소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비닝턴의 이탈은 이거 생각보다 더 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카드리 때문에 이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카드리가 연관이 돼 있었고 카드리의 과민 반응을 했었고 그러니까 콜로라도는 사실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라르 선수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한다든가 과민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대조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콜로라도는 특정 시점에서 여기서 리드가 넘어가면 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굉장히 열심히 뛰는 국면 자체들이 경기 중 특히 그게 4차전이었던 것 같은데 좀 따라잡는 국면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경기 양상을 풀어나가면서 그 리드를 필사적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 자체도 저는 경기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세인트루이스보다 콜로라도가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고요. 네. 사실 베테랑 코어가 이제 바탕이 되는 세인트루이스가 이런 경기 양상이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 비닝턴이 나간 건 나간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을 해야 되는데 비닝턴이 나가된 카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카드리의 잘못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과민 대응을 하게 되면서 3차전, 4차전을 너무 쉽게 내준 거. 이거 결국은 이렇게 두 게임 내주게 되면은 상대가 콜로라도잖아요. 아무리 플레이오프에 그렇게 최근에 좋은 경기 답을 못 내고 그리고 시리즈 내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넘어갈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가 콜로라도한테 이런 빈틈이 너무 많은 경기력이라든가 노출이 너무 많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응징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느낌에서 결국 이제 3, 4차전을 너무 좀 허무하게 내줬던 부분 그리고 이제 비닝턴이 나간 이후에 수습이 제대로 안 됐던 이런 부분 자체도 네. 좀 베테랑 팀으로서는 보여주면 안 되는 이런 경기력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의 뭐 바실레프스키 못지않은 그런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던 비닝턴 선수가 뛰지 못하게 됐던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이 시리즈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콜로라도 입장에서 사실 우려됐었던 거는 이번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세인트루이스의 파워플레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시리즈 내내 일단 페널티 자체를 좀 최소화했다는 게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콜로라도 쪽에 작용을 했던 것도 같아요. 이번에 6경기 동안에 파워플레이 기회를 3번 넘게 준 경기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이 와중에 세인트루이스는 그 적은 기회에서도 30.8%라는 또 높은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자신들도 아는 겁니다. 네. 콜로라도도 알아요. 이제 파워플레이를 너무 많이 해주는 그런 게임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봤거든요. 와일드가 어떻게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파워플레이 절대 내주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필사적으로 막은 부분도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이 깔끔하지는 못했지만 페널티를 줄이면서 기회를 안 주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파워플레이로 인한 실점이 적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잘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라르 선수가 이제 이탈한 상황에서 괜히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감정 컨트롤 안 돼가지고 오히려 콜로라도가 무너지는 그림도 사실은 역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한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번에도 콜로라도가 세인트루이스보다 조금 더 나았던 이유이지 않나. 물론 이제 비닝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달라졌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결국은 비닝턴이 이탈한 이후에 이걸 수습하는 능력도 이것도 결국 이제 그 단기전 같은 데서 부상자가 나왔을 때 이를 수습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세인트루이스는 보여주지 못했고 콜로라도는 또 보여준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결국은 지난 시즌의 어떤 아픔을 딛고 올 시즌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2라운드 또 하나의 시리즈 정리해 보겠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퍼시픽 디비전 1, 2위 팀들 간의 2라운드 더 배틀 오브 엘버타가 성사가 됐었죠. 뭐 정말 그 매 경기마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경기씩 보겠습니다.
1차전에 무려 15골이 나왔는데 1피리어드 시작해서 1분도 안 돼서 2골을 이제 캘거리가 넣으면서 또 6분 만에 3골째를 넣으면서 3대 0. 2피리어드 초반까지 6대 2로 캘거리가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에드먼턴이 6대 6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동점 허용 직후에 캘거리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9대 6으로 1차전을 캘거리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카척 선수 3골, 콜먼 선수 2골, 구드로 선수 어시스트 3개, 뭐 맨저페니 선수도 3포인트, 안데르슨 선수도 3포인트, 뭐 많은 포인트들이 나왔고 에드먼턴도 맥데이비드 4포인트, 드라이자이틀 3포인트, 하이먼 선수 2골 이런 활약이 있었는데 결국 난타전 승자는 캘거리였습니다. 이날 그 에드먼턴의 마이크 스미스 선수는 또 1피리어드 6분여 만에 3실점 후에 교체돼서 나갔고요. 코스키넨 선수가 나와서 추가 5실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2차전 보겠습니다. 1차전과 비슷하게 캘거리가 1피리어드 시작해서 한 6분여 만에 2대 0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역시 한 3대 1까지 캘거리가 계속 리드하는 흐름이었는데 에드먼턴이 맥데이비드 선수의 추격골에다가 파워플레이 골로 3대 3 동점을 만들었고 1차전과 이번엔 달랐습니다. 3피리어드 중간에 하이먼 선수의 쇼텐디드 골로 역전이 되더니 2분여 뒤에 바로 드라이자이틀 선수의 추가골까지 역전승 5대 3 에드먼턴의 2차전 승리였습니다. 이날 드라이자이틀 키스 1골 2도움씩 했고요. 맥데이비드 선수도 1골 1도움 했고요. 시리즈 1승 1패가 됐었습니다. 3차전 넘어가 봅니다. 이 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집중시킨 에드먼턴이 결국 4대 1로 캘거리를 따돌리고 시리즈 리드를 잡았는데 이벤더 케인이 3골, 드라이자이틀이 도움 4개, 맥데이비드 도움 3개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마르크 스트램 선수가 4실점 했는데 이 피리어드 40분 소화 후에 또 강판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블라다르시 선수가 3피리어드 20분을 소화했었습니다. 4차전입니다. 1피리어드 시작해서 21초 만에 선제골을 시작으로 해서 에드먼턴이 1피리어드에서만 3골, 3대 0으로 앞서가는 흐름이었고요. 2피리어드 중반에 짧은 시간에 또 연속골을 넣으면서 캘거리가 추격을 했는데 또 3피리어드 중반에 또 쇼트핸디드 골까지 넣었죠. 3대 3 동점. 약간 좀 2차전 흐름과 좀 반대 성향으로 흘러갔었어요. 그런데 3피리어드 3분여를 남기고 누전트 홉킨스 선수의 리바운드 골이 터지면서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엠티네 골까지 추가가 됐고 5대 3으로 에드먼턴이 홈 2경기를 모두 다 잡았습니다. 누전트 홉킨스 선수가 선제골에 3피리어드 후반 결승골, 중요한 골 2골 넣었고요. 케인 선수도 2골,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 도움 2개씩이 있었습니다. 캘거리는 수비수 테너브 선수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시리즈 첫 출장했던 4차전이었습니다. 이날은 뭐 양팀 스미스 골리도 그 쇼텐지드 골 실점 때 실책이 한 번 있었고 마르크 스트램 선수도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선제골 내줄 때 좀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고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 뭐 에드먼턴이 승리를 가져갔어요. 5차전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캘거리가 2대 0까지 2피리어드 초반까지 앞서갔었거든요. 에드먼턴이 2분여 간격으로 연속골로 동점 만들었고요. 3피리어드 후반에 파워플레이 골로 에드먼턴이 3대 2로 역전을 했어요. 역전 허용 직후에 15초 만에 캘거리가 다시 3대 3 동점을 만들고 또 16초 뒤에 4대 3 재역전이 됩니다. 이 경기 진짜 대단했어요. 캘거리가 역전 당한 후에 31초 만에 2골 넣고 재역전을 한 거였는데 하지만 에드먼턴이 재역전 당한 후에 또 40초 만에 다시 4대 4 동점을 만들어요. 1분 11초 동안에 양팀 총 4골이 터졌습니다. 양팀이 2피리어드에서만 7골을 주고받는 경기였고요. 결국은 동점 상황에서 3피리어드에 들어갔는데 3피리어드 후반에 캘거리가 골을 넣었는데 이게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가 돼요. 결국 연장으로 가서 연장 5분 3초 만에 맥데이비드 선수의 골든골이 터집니다. 에드먼턴이 이 골로 5대 4 연장승으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5차전 드라이자이틀 선수 도움 4개, 하이먼 선수 1골 2어시스트 활약이 있었고 맥데이비드 선수가 연장 골든골로 마지막 주인공이 됐는데 물론 플레이오프 7경기 연속 멀티포인트 기록은 중단이 됐어요. 8경기까지 만약에 했으면 이게 또 거의 뭐 메인 그레이츠키와 또 나란히 하는 그런 결과가 됐을 텐데 어쨌든 뭐 7경기 연속 멀티포인트 역대 공동 2위의 이름을 올리는 결과였고요. 스미스 선수 32세이브, 마르크 스트램 선수 30세이브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1패 후 4연승이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1패.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여기도 사실 예상과는 좀 달랐잖아요, 결과가. 네,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네. 오히려 캘거리가 저는
첫 경기에서 초반부터 굉장히 분위기를 잘 잡으면서 쉽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부터 쭉 벌어졌었잖아요. 6대 경기가. 2까지. 예. 쉽게 끝나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6대 2 경기가 6대 6이 되는 걸 보면서 그죠? 약간 1차전을 에드먼턴이 지긴 했으나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네. 따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죠. 그걸 따라가는 것도 사실 지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를. 결국은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 케인이라는 이 조합을 막지를 못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아예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가.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바클론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매치를 시키는 경기에서 약간 재미를 보는 경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일 뿐이었고요. 결국 이제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전 좀 여러 조합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캘거리의 수비진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을 사실은 지금 헤너핀이랑 결국은 안데르손이 메인 그 1라인으로서 잘 나오게 되고 네. 웬만한 1라인을 이 두 명 선수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라인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비 지역에서도 안데르손이랑 헤너핀 조합이 계속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피지컬 수비가 잘 되는 구드브랜슨이랑 자도로프를 매치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봄직은 해요. 근데 구드브랜슨이랑 자도로프를 매치하는 순간 스케이팅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조합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쉴링턴이랑 스톤 선수가 주로 이제 페어가 됐는데 지금 테너브가 없는 상황에서 테너브 선수 결국 4차전에 겨우 돌아왔거든요. 네. 부상으로 1라운드에서 결국 이제 부상들 빠진 이후에. 근데 쉴링턴이랑 스톤은 더 안 됩니다. 쉴링턴이 워낙 이제 공격적인 유형의 선수이고 테너브가 수비적으로 이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유형의 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수비진을 그 맥데비드 드라이자이트 조합을 막아낼 만한 수비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구드로 카척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기 내에서도 아주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기도 좀 적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힘에서의 1라인에서의 힘의 차이가 밀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르크스트램조차 어떻게 보면 지금 배지나 3인방에 올라오고 있는 한 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꼴리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선방적인 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마르크스트램이 스미스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더 못했습니다. 마르크스트램이. 이런 부분에서도 캘거리가 좀 타이트한 수비력으로 경기를 잡아가는 양상의 경기 양상을 아예 펼쳐낼 만한 각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는 이번 시리즈에서 드라이자이트이 5경기에서 17포인트, 맥데이비드가 5경기에서 12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1, 2라운드 합쳐서 보니까 두 선수 기록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12경기 7골, 19어시스트, 26포인트. 네, 이제 좀 드라이자이트한테도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왜 맨날 맥데이비드 이야기만 해요?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 둘 다 못 막아요. 둘 다 나왔을 때는 둘 다 시너지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단언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둘 중에 진짜 한 명만 없다라고 해도 에드먼턴 올렸의 힘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네. 절대 이 정도의 예를 들면 드라이자이트 혼자 있다라든가 맥데이비드 혼자 있다라든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경기력을 둘 다 내지 못했을 거예요. 둘 다 저는 시너지가 똑같다라고 보는데 왜 이 미디어에서는 맨날 맥데이비드만 스포트라이트가 다 조명되고 드라이자이트는 완전히 찬밥 시세를 받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 맥키넌 대 맥데이비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오지도 않아요 드라이자이트 이야기는. 근데 드라이자이트가 없으면 저는 이 정도의 경기력 맥데이비드도 나오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5경기에서 3골 9어시스트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2골 15어시스트입니다. 마지막 경기 4어시스트 1어시스트 이런 느낌으로 지금 모든 경기 멀티 어시스트라는 경기들이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대단한 모습을 어쨌든 1라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을 때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캘거리 수비가 못 막았습니다. 사실 드라이자이트리 2라운드만 보면은 더 많이 올렸는데 그렇죠. 지금 5경기 다 3포인트 이상이에요. 네. 멀티라고 하셨는데 17포인트, 17포인트.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수치인가 싶기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랑 큰 틀을 가져가고 케인 선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야마모토 선수가 나올 때도 있고 하이만 선수가 좋은 게 하이만 선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참 이번 그 시리즈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우드크래프트 감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던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럴 서터라는 정말 백전노장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LA 시절 스트레이컵 2번 우승했던 감독이고요. 네. 감독 경력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서터 감독은
큰 틀로 뭔가 바꾸는 느낌을 이번 시리즈에서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던 조합 그대로 갔습니다. 그냥 가는 조합 그대로 가고 수비 페어 그냥 조합 그대로 가고 맥데이비드 매치도 그냥 뭐 안데르손이랑 헤너핀 요 조합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수비 조합이 계속 재미를 못 보는데도 조율 하나도 안 하고요. 똑같은 느낌으로 안데르손, 헤너핀, 이 라인에 이제 쉴링톤이랑 뭐 테너브가 들어오는 거죠. 네. 테너브. 그다음 구드브랜슨이랑 자도로프 똑같이 갑니다. 계속 재미를 못 보는데 똑같이 가요. 그렇게 굳어 있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조합도 가져갔고요. 결국 큰 틀은 맥데이비드랑 드라이자이트지만 라인메이트 케인 선수가 좋으니까 케인 선수 딱 써서 재미를 보는 경기 있었고 하이먼 선수가 경기 내에서 좋으니까 하이먼 선수를 그 자리에 올려가지고 재미를 보는 케이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마모토 선수가 올라오는 이런 느낌에서 이런 그 유동적인 그러한 조합. 상황마다 맞춰가는 느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오히려 우드크로프트 감독이 이런 유연함에서는 서터 감독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두 선수가 워낙 좋은 지금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가 완전히 정말 경기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한 파괴력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크로프트 감독도 충분히 이 윙어를 이제 배치를 하는 부분에서 유동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워플레이 1라인, 2라인이랑은 완전히 전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네네. 느낌에서도 상대방이 요즘엔 보통은 엄브렐라 1-3-1을 많이 쓰게 되면서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팀이든 파워플레이가. 근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운영을 해요. 에드먼턴은 1라인 파워플레이, 2라인 파워플레이. 이 1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형화된 1-3-1 쓰는데 2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2명까지 기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옛날 파워플레이 같은 느낌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이런 네. 과정에서 이제 팀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좀 맞춰가는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워플레이 2라인에서 물꼬를 텄던 경기들도 있었고 이런 느낌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앞서가는 이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캘거리 입장에서는 좀 결국 5차전을 내준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경기를 홈의 경기였고 그걸 또 잡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제 콜먼 선수의 그 판정이 결국 이제 키킹 모션으로 판정이 되면서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거는 명백한 키킹 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한 번 더 제기할 만한 상황이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넘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골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긴 했는데 아마 거기서 골이 났다라면은 5대4로 아마 역으로 캘거리가 승리를 했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 경기는 워낙 이제 뭐 시점 자체가 그랬었죠. 그렇죠. 시점 자체도 굉장히 네.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캘거리가 결국 이제 한 골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경기 후반에 그렇게 리드를 잡으면 한 골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봤을 때는 좀 결국 5차전의 패배가 아쉽고 결국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맥데이비드가를 헤너핀이랑 안데르손이 통제를 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면 조금 이제 그 수비 조합을 다르게 가져가 본다든지 매치업을 다르게 가져가 본다든지 이런 느낌에서 해결책 같은 부분을 서터 감독이 낼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캘거리는 이 맥데이비드와 드라이자이트의 압도적인 화력에 좀 삼켜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캘거리가 퍼시픽 1위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시드 팀한테 패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정규 시즌 때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내리 4연패할 팀은 아닌데 아니죠. 오히려 4연승을 하고 이길 팀이죠. 예, 그뭐 1라운드 때도 그랬는데 2라운드 전체적으로 좀 정규 시즌 때보다는 한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런 경기력 결과가 됐어요. 댈러스랑도 네. 결국 압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압도적인 경기를 해도 뭐 지금 템파처럼 압도적인 경기를 당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 플레이오프 같은 네. 플레이오프의 경기 양상 같은 경우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카운트 펀치 한 방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에 좀 결국은 재미를 못 보는 그림이 나왔네요. 캘거리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구드로 선수의 계약도 마지막이고 카척 선수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와 같은 스쿼드를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그래서 정말 기회가 온 시즌이었는데 캘거리는 에드먼턴한테 결국 이 또 디비전 라이벌한테 밀려서 좀 탈락이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실 올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캐나다 팀들 중에 컵이 제일 가까운 팀은 이 캘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의 희망이란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캘거리가 에드먼턴한테 그것도 이제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 이 두 명한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좀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네요.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이 뭐 계속 너무 좋은데 뭐 케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2라운드 들어선 또 그 2라인 하이먼 선수도 5경기 모두 골을 넣었고 8포인트를 냈죠. 거기다 또 누전트 홉킨스 선수도
중요한 또 그렇죠. 포인트들 많이 올려줬어요. 이런 또 뒷받침이 또 있었기에 에드먼턴이 또 시리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캘거리 플레임스를 꺾었고요.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4팀만 남았습니다.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서부 컨퍼런스 먼저 진행이 되는데 일정별로 해서 먼저 서부 컨퍼런스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 프리뷰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센트럴 1위 콜로라도 애벌렌치 대 퍼시픽 2위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은 1997년, 98년 이후에 22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올 시즌 정규리그 3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다 최근 경기들이었어요. 올해 3월 말에 3대2로 콜로라도의 연장승이 한 번 있었고요. 이날 맥키넌 선수 연장 골든골, 란타넨 선수 파워플레이 골 2골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슈트아웃 승부에서 결국 에드먼턴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4월 10일에 2차전 슈트아웃 승부 끝에 2대1로 콜로라도가 또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이날도 맥키넌 선수가 한 골 넣고 슈트아웃 결승골까지 넣었었군요. 그리고 4월 23일에 3차전에서는 에드먼턴이 6대3으로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이날도 맥키넌 선수는 1골 1도움을 했는데 에드먼턴 케인 선수가 3골 1도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대결에서 지금 콜로라도는 2승 1패, 에드먼턴은 1승 2OT, 승점상으로는 4점씩 동률이었어요. 네. 자, 이 두 팀의 시리즈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슈퍼스타들의 맞대결입니다. 맥키넌, 맥데이비드 대결 구도로 지금 계속 몰아가는데 이 두 선수가 그만큼 중요하긴 하고 네. 그 이후에도 많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먼턴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시즌의 경기에서도 결국 이제 콜로라도 A인 경기는 모두 3대3 연장에서 끝난 경기였습니다. 네. 예, 근데 3대3 연장은 플레이오프 없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더 에드먼턴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승을 했었던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근소하게나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드 크로프트 감독 부임한 이후에 에드먼턴 오일러스는 2월 11일 경기 기준으로 2월 11일 기준으로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전체 1위입니다. NHL. 승률이 승점이 네, 승점 55점으로 전체 1위입니다. 공동 전체 1위였던 팀이 캘거리 플레임스였고요. 예. 근데 타이브레이크에서 이제 에드먼턴이 앞서고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49점이었습니다. 전체 1위예요. 에드먼턴이. 예. 우드 크로프트 감독 부임한 이후에 승점을 먹은 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은 경기력, 전체적인 경기력이라든가 볼만한 요소들은 충분하죠. 이제 그만큼 에드먼턴, 그리고 에드먼턴은 아주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캘거리를 잡아온 정말 이제 힘으로 깨부수고 올라왔는데 콜로라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운이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리즈 내에서의 그런 이제 주전골이가 빠진 상대 팀의 부분이라. 전력 약화. 그렇죠. 상대 팀이 굉장히 돌발적인 변수로 전력이 크게 약화된 이런 부분에서도 재미를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플레이오프의 일환이기 때문에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힘 대 힘의 이런 경기력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런 전적 같은 부분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어떤 식으로 올라온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도 사실은 에드먼턴 쪽으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쏠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맥키넌 선수의 경기력도 어마무시하고 맥키넌도 또 정규 시즌 때 에드먼턴 상대로 잘했어요. 그렇죠. 네. 에드먼턴도 맥키넌 어떻게 막을 거냐도 상당히 과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쪽의 지금 기세가 저쪽 두 명의 기세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2라운드 끝난 시점에서 맥데이비드한테 콘스마이스 트로피를 줘도 아무도 이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경기력입니다.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맥키넌이라든가 물론 이제 대응할 만한 무기들은 있죠. 콜로라도가 맥키넌, 란타넨, 그 다음에 카드리, 머카, 브로kov스키, 니추키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죠. 근데 어느 선수들도 맥키넌이랑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틀급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번 1, 2라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맥키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힘 대 힘으로 가도 사실은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때문에 에드먼턴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캘거리 수비진이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비진의 짜임새라든가 수비진의 힘을 봤을 때는 저는 콜로라도는 캘거리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더 매치업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콜로라도가 지금 조금은 어두운 말씀을 드렸는데 란타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란타넨이 1, 2라운드 못하지는 않았어요. 포인트를 많이 올리긴 했는데 네. 좀 메슈스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란타넨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의 모습은. 포인트는 착실히 이제 올리는 느낌은 나오지만은 뭔가 승부처에서의 활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골을 빵빵 넣어준다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쪽은 드라이자이트 맥데이비드가 완전히 거의 지금 거의 피크를 찍은 느낌으로 완전히 경기력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란타는도 저는 적어도 이제 맥키넌의 그 힘을 어깨에 좀 이제 그 짐을 분산시켜줄 정도의 힘이 나와야 이게 좀 매치업이 성립이 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케일 머카 선수조차 사실 2라운드에서의 경기력이 저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3어시스트에 그쳤거든요. 2라운드 6경기에서 1라운드에 그렇게 4경기에서 10포인트 하면서 맹폭을 했던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서의 이런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 게다가 지라르까지 빠졌죠.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컴퍼 선수라도 이제 그 스미스 선수를 좀 이제 선방력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컴퍼도 2라운드에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요. 예. 저쪽은 마르크 스트렘을 깨부수고 올라왔죠, 힘으로. 네. 컴퍼 선수도 이건 위기 의식을 가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부분. 컴퍼 입장에서도 저쪽 1라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스미스 선수의 경기력은 비닝턴 선수와 유사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이 선수도 퍽을 사실 비닝턴 선수보다 더 퍽을 잘 만지고 더 퍽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골리거든요. 예. 이런 그 부분도 그 콜로라도의 좀 카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콜로라도. 상대성 입장에서 그렇죠. 콜로라도의 쪽 상대로는 또 좋은 쪽으로 네. 할 수가 있다. 물론 네. 콜로라도도 지금 에드먼턴의 수비진이 아주 그렇게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찢어낼 만한 공격력은 가지고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의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너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맥키넌이랑 란타넨이랑 카드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경기력으로 아주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림이 같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네. 사실 맥키넌, 란타넨, 카드리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힘에서 차이가 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이번에 서부를 제압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상을 또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네, 양팀 골텐더가 좀 지금 동부에 올라온 두 팀의 그 러시안 골텐더들에 그렇죠. 비하면 많이 좀 뭔가 좀 확실한 믿음을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느낌이라 지금 다시 컴퍼 마이크 스미스 둘 다. 뭐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얼마나 이 상대 막강 슈퍼스타들의 공격을 좀 막고 버텨주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너무 예를 들면 스미스가 너무 허무하게 이제 실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콜로라도가 잘하는 한 피리어드 딱 몰아칠 때 뭐 한 넉 점 넣고 막 이런 경기력이 나오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또 콜로라도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림 자체는 나올 수가 있죠. 네. 자, 콜로라도 대 에드먼턴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글쎄요, 뭐 약간 난타전 느낌으로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에드먼턴이 지금 이 올라온 네 팀 중에서 우승한 지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정이 가네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커피타르님하고 저하고 그 뜬금 우승 후보로 뉴욕 레인저스를 그렇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레인저스도 아직 살아남아 있고. 있습니다. 예. 제 예상 완전 반대였죠. 예, 저는 또 2순위로 세인트루이스를 봤는데 좀 탈락이 된 상황에서 3순위로 봤던 에드먼턴이 지금 올라왔다는 점은 또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예, 뭐 에드먼턴이 한번 우승 기회가 오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기회가 좀 왔습니다. 있어요. 진짜 이런 게 기회거든요. 이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 전성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절정을 찍고 있는 플레이오프 이 흐름에서 기회가 되지 않나 지금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뭐 연속 기준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그렇죠. 네, 결과는 다 틀렸습니다. 무슨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당장 6월 1일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함께 즐겨 보시죠. 한국 시각으로 6월 2일부터는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도 시작됩니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메트로폴리탄 2위 뉴욕 레인저스 대 애틀랜틱 3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대진이 성사됐습니다.
이 두 팀은 정규리그 상대 전적 역시 3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올해 1월 1일에 4대 3으로 레인저스가 슈트아웃 승리를 했었고요. 이날은 템파베이 브라이언 엘리엇 선수 출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1월 3일 경기에서는 레인저스가 또 홈에서 지반 에자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2골 포함한 헤트트릭으로 또 시에스토르킨 선수 38세이브 셧아웃이 있었습니다. 4대0 레인저스의 정규승이 있었고 3월 20일에 3차전이 있었는데 이날은 3피리어드 끝나기 직전에 16초를 남겨놓고 지반 에자드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터지면서 레인저스가 2대1로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3번 맞대결 모두 레인저스가 정규 시즌에서는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레인저스가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다 거의 뭐 탈락 직전까지 몰렸다가 이거 두 번의 뒤집기로 올라왔다는 이 분위기, 그죠? 기사회생했죠. 이 기세, 이 항상 이 우승으로 가는 길에는 고비가 있잖아요. 뭐 그런 좀 스토리를 쌓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지고 템파베이가 이게 플레이오프 보다 보니까 이게 정규 시즌 때 템파베이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르죠. 저력의 팀이다. 예. 예.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과연 누구의 기세가 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템파베이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제 보여준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레이오프는 정규 시즌과 완전히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플레이오프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사회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시에스토르킨도 정말 왜 자신이 이제 올해 최고의 골리인지 배진하는 거의 확정되는 느낌입니다. 시에스토르킨으로 그런 네.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레인저스 수비진이 요소마다 크게 실수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레인저스의 수비진의 안정도에 대한 좀 의문을 항상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이 안정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피츠버그 전에서도 좀 노출이 되는데 약점이 결국은 이 뭐죠? 골로 연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았잖아요. 피츠버그 굉장히 다득점 경기들이 많았었고 이기는 네. 경기들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플로리다도 결국 잘하고 있다가 요소마다 좀 이제 수비진에서 빈틈이 나오는 부분에서 템파베이가 귀신같이 골을 넣으면서 리드 잡는다든가 이런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양상이 결국 이제 레인저스랑도 비슷하게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쿠체로프가 경기로 올라온 부분이라든가 스탬코스도 잘해주고 있고 물론 이제 3라인에서 지금 폴 선수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경기를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포인트 선수도 어쨌든 플레이오프 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물론 네. 이제 저는 이번 시리즈까지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보는데 근데 뭐 포인트 없이 지금 플로리다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템파베이가 이번 시리즈 내에서 뭐 우세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굳이 뭐 포인트가 복귀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렇죠. 좀 시리즈가 밀리는 국면으로 흐른다면 글쎄 포인트 등장도 한번 그때는 좀 생각해봐야 종용을 되지 해봐야 않을까? 될 타이밍이 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템파베이 선수들이 너무 끈기 있게 샷블락을 잘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좀 끈기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컬러를 가진 팀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타이트하게 체킹 들어가고 슛블럭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템파베이 선수도 이런 게임 운영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토론토 시리즈라든가 물론 네. 템파베이의 좀 약점은 올해는 좀 기복이 있다라는 거 평년과는 다르게 좀 기복이 크다라는 거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집중력이 올라오고 샷블럭 제대로 들어가고 게임이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마치 이제 핀란드가 이기듯이 이런 느낌으로 템파베이가 이번에 중요한 경기들 굉장히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양상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저는 아직까지는 바실렙스키가 시에스토르킨보다 조금 더 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스토르킨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1, 2년 내로 이 평가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은가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체킹 라인 어떻게 보면은 그 캐롤라이나의 체킹 라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바니자드라든가 크라이더가 굉장히 조용한 시리즈를 보냈잖아요. 지난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쪽에는 리그 최고의 셧다운 디펜더들이 있습니다. 체르나크, 맥도너. 이거 탈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캐롤라이나 1라인을 상대로 그 체킹 라인을 상대로 고전을 했는데 템파의 체킹 라인을 상대로도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템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네.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워플레이가 좀 많이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히틸, 카코, 라프레니에르 요 선수들 3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경기력이라고 하면은 닉 폴 그리고 그 콜턴
이 헤이글이 버티고 있는 템파의 3라인에도 충분히 이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성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포인트가 부상이기 때문에 폴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레인저스 영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요소보다 좀 불안한 부분,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템파베이가 결국은 귀신같이 캐치하면서 승리를 하는 게임들에서 재미를 보고 결국 이제 여기서 리드를 벌리면서 시리즈를 가져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더 템파의 우세가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템파베이가 2라운드 4게임 만에 끝내고 8위를 쉬고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 시즌 때도 오래 쉬고 난 직후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콜로라도도 8일 쉬고 잘 이겼잖아요. 아, 이전 라운드 때? 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콜로라도도 1차전은 굉장히 경기력 괜찮았거든요. 네. 그 세인트루이스의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도 쉬는 거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물론 이제 독도 될 수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템파베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베테랑 이제 코어들이 좀 많잖아요. 페리 선수도 그렇고 머른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지금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나오고 이제 뭐 사실 스탠코스도 젊은 나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30주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담비 같은 휴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팀 코어가 템파베이는 더 이상 젊지는 않습니다. 맥도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헤드만도 사실 이제 30줄이죠. 물론 이제 체르나크랑 세르가초프 같이 젊은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바실렙스키도 이제 그동안 계속 이번 정규 시즌에도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었고 플레이오프도 지금 모든 경기를 출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 정도의 휴식은 나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좀 템파베이 쪽에 네. 우세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레인저스 팬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그 개인적으로는 저도 레인저스도 지금 우승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죠. 네. 지금 일단 뭐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템파베이가 물론 강팀이지만 그리고 지금 캐롤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레인저스도 이 MSG에서 홈에서 굉장히 강한 맞습니다. 높은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1패 후 6연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홈 어드밴티지로 홈에서 4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제러드 갤런트 감독의 저는 이 단기전 운영 능력은 기가 막히죠.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가. 네, 뭐 어느 일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이 아닌가. 그렇죠. 네, 뭐 단기전에서는. 사실 갤런트 감독이 플로리다 시절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단기전에서 센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감독 이후로 완전히 그 평가가 좀 바뀌었죠. 뭐 최근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죠. 캐나다 이제 작년 우승의 네. 어떻게 보면 주역이지 않습니까? 감독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시리즈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뭐 변화를 좀 어떻게 말씀 주신 거가 더 유연함인데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면서 결국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글쎄요, 아까 바실렙스키 선수가 그래도 셰스토르킹보다 아직은 우위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동감은 하고요. 그러나 저는 셰스토르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레인저스가 좀 희망이 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실렙스키가 상대했던 상대팀 골리가 잭 캠벨, 보브rov스키 두 선수는 다 사실 괜찮았거든요. 네. 평균 이상으로 잘했는데 이게 바실렙스키가 너무 미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승패가 이렇게 갈리는 감도 있었는데 저는 셰스토르킨 정도라면 그래도 바실렙스키랑 맞짱을 뜰 수 있는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팀들 꼴리 가운데서는 유일하지 않은가. 유일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에서도 별로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레인저스 쪽에 좀 해볼 만한 승산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물론 템파베이 팬분들, 콜로라도 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좀 레인저스와 에드먼턴의 이 컵 파이널 대진을 좀 내심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뭐 기대하실 네. 수 있죠. 네. 죄송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뜬금 우승 후보 네. 뭐 기대를 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6월 시작과 함께 플레이오프 3라운드 컨퍼런스 파이널 시작이 되고요. 과연 스탠리컵을 차지할 팀이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 뉴트럴전 라이브 코멘터리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재밌게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올 시즌 몇 경기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키 시그널 31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컨퍼런스 파이널 결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